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과거로부터. 네. 어, 지금 다시 우리 공영방송 특히 KBS나 YTN이라든지 TBS, 네. 제가 EBS. 몸담고 있었던 곳도 네. 제가 한 18년 정도 몸을 예. 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또 다시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사마다 자기들 마음에 권력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예. 막 다 위축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처럼 왜 못 버티냐 이러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도 사실은 80년대 이래로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밀려들면서 계속 경쟁, 뭐 입시 경쟁에서부터 뭐 취업 경쟁, 모든 게 경쟁 체제로 되면서 사람들을 전부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로운 늑대들이 됐단 말이에요. 네. 능력주의도 결부가 되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돼서 지금 언론에서도 아마 그 MBC 정도가 저렇게 노조가 단단하게 이제 버티고 그러니까 가는데 각 언론사마다 그 노조 운동을 했거나 언론 자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곤경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에 그 MBC 노조원들과 두 명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 아나운서가 대략 한 80명인데 그 중에 50명 가량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그리고 MBC 그 상황을 이제 보면서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노조 활동을 통해서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어떤 권력으로부터 대항하는 힘을 길러내고 했던 그 역사가 이제 세대도 바뀌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그 논리 하에 많은 것들이 그냥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나만 살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MBC에서 깨달은 것은 MZ 세대에게도 노조원으로서의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공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명 가량 되는 신입사원들을 면대면으로 만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에게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 노조 활동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그나마 뭔가의 지금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탄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곤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좀 역부족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네, 우선 뭐 그 기자들 예. 이렇게 좀 노조의 소극적이나 이런 분들도 결국 잘 보여도 이렇게 쓰임새가 있으면 좀 쓰이다가 또 이렇게 껌 씹듯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단결하지 않는 예. 그 뭐랄까 피고용자 이런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노임을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들이 견딜 수 있는 건 단결뿐이거든요. 예. 그런 진리랄까 역사적 경험이랄까 이런 거를 MZ 세대도 뭐 직업을 안 갖고 자기 혼자 자유업으로 살 사람이면 그런 거 해당이 안 되겠죠. 네. 뭐 유산을 좀 많이 물려받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 노동자 임금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큰 돈을 물려받아서 그럴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임금을 받고 살 운명이라면은 단결할 수밖에 없어요. 단결이 모든 자유의 비밀이에요. 연대와 단결. 그 키워드가 중요하다. 네. 그렇게 연대와 단결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현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도 마찬가지고요.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와 관련해서 막 그 졸속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졸속 표결에 붙여서 선임을 하고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 중 4명이 공정언론 국민연대 단체 출신인데 일단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근데 뭐 그 이름은 뭐 다 좋잖아요. 예, 뭐 공정, 공정언론? 바른, 뭐 자유 미디어 이런 예. 그 접두사를 붙여서 단체들을 만드는데 그 구성원들 보면은 다 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전과냐? 극우 전과예요. 극우 전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범죄적인 그런 그 혐의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역사를 왜곡하고 뭐 예. 이런 사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유언론 운동이나 노조 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을 적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온갖 욕설 뭐 좌파 빨갱이 예. 이런 그 프레임을 걸 씌운단 씌우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윤석열 그 권위주의 정권이죠. 이젠 여기서 이 사람들을 방송 언론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대기하고 있어요. 그 들어갈 사람이 거기다 딱.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정한 역할을 해서 껌 씹듯이 이제 퇴역을 시킬 때가 되면 정치 쪽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식화가 돼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건강한 그 유통 구조구나. 예. 유통 구조라도 굉장히 좀 타락한 유통 구조구나. 우리 역사하고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그 좀 역행하고 있다. 퇴락한 쪽으로 퇴락. 이렇게 말하는 용어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그 윤 대통령 인사하는 데 보면 뭐 우리가 같은 저 상식을 가지거나 뭐 인식을 가진 사람들 보이기에는 꼭 골라서 앉히지 않아야 될 사람만 골라서 거기에 앉히는 꼴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력 시장이 그 내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력 시장이. 그 중에서 골라서 제일 독성이 강한 종자들만 골라서 배치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그건 악의 특수성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이 아니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개벨스 같은 사람은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는 오히려 그냥 대놓고 하는 더 나쁜 악의 특수성이다. 특수성이죠. 그냥 진짜 더 나쁜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독을 끼칠 부분들을 이게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히는데 그 안에서 누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까? 뭐 앞으로 질문을 그런 게 있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난 김태효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실세 중에 실세라고 여겨지죠. 요새.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사상 부분에 윤석열 멘토죠. 그 사람이 저 아크라비스타 예. 살면서 김건희 여사나 이쪽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아주 깊은 관계성 속에서 검찰총장 하기 이전부터 그런 커넥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김태효의 스승들이 있어요 또. 그 스승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을까요? 그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그 하와이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상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상우. 그분이 이제 서강대학 총장을 할 때 서강대학 정치외교학과 할 때 예. 이제 이 김태효 씨가 그 지혜자가 돼서 그 아마 김태효 씨 아버지는 아마 대검 특수부장, 공안부장 이런 걸 했어요. 검찰총장은 못했죠. 예. 거기까지 갔던 분인데 그분 아마 서울법대 그 동기들이 그 김대중 주필이나 뭐 그 이상우 그 전 총장이나 이런 분들일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한 그 이념 지향형, 예. 극우 이념 지향형. 그 영향을 받아서 김태호 실장이 이미 그 사람은 MB 정부 때도 청와대 비서관을 했죠. 예. 그러다 그 군사정보 보호협정 네네네. 그거를 잘못 운반을 했다가 해임이 됐어요 그때. 그리고 MB를 그것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네. 벼랑한 독도를 가게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MB가 독도를 그러니까 여론을 친일파로 몰리니까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한 것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 사람도 별로 원칙이 없는 사람인 게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걸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예, 맞아요. 그걸 맺으려고 그러다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죠. 강하면은 예. 그거를 뭐 늦춘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정반대로 독도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그러고 한미 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로 독도로 가버리니까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못할 사람이 돼버린 거죠. 신뢰를 완전히. 그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천안문에 푸틴 그 누구예요? 저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요. 시진핑과 예. 세 사람이 함께 네.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사열을 했잖아요. 아마 2015년 9월 9일인가 그럴 텐데 그거는 바로 미국과 일본의 적국 아니에요. 그렇죠. 모택동군은 예. 그 군대를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열을 하고 그래서 그때 박근혜 씨도 그것 때문에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예.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박근혜 정권이 그 자기들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에게 끌어내리도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 미국이란 나라의 힘이 분단된 한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권의 밑에 있는 예. 이 김태효라는 사람이 네. 자기는 차장 자리에 있으면서 바뀌질 않고 딴 사람들 선배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맞아요. 바꿔내고 본인은- 국방장관도 다 네. 바꿔내서 앉히고 예. 이러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에 유학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이 요새 친일 사관 그렇죠.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도 마찬가지고. 저 뉴라이트 예. 난 거의 그 사람 작품이라고 봐요.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이렇게 요해할까 뭐 이렇게 다 이해하고 다 사귀면서 할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외교 안보 사상 부분에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움직이는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 정부에 한미일 대한 군사 네. 동맹도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거고요. 우리나라 안보는 더 불안하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외교 그 안보도. 한미일 군사 동맹 형식으로 가면서 그걸 뭐 캠프 데이비드 데이비드에서. 정신이라고 예. 그러죠. 그 뭐 캠프 데이비드는 뭐 60년대부터 그렇게 많이 써먹더라고. 미국 대통령 수왕소인데 거기가.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거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가깝질 못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한반도 정책이 굉장히 지장이 있었는데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 있는 김태효가 움직여서 윤석열을 완전히 친일 이를테면 그냥 놀이개처럼 써먹겠다. 가지고 놀면서 미국으로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미국이 60년대 박정희를 통해서 한일협정도 맺었고 뭐 많은 걸 일본하고 뭘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굉장히 대승적으로 이룩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김오부치 선언이라는 걸 해서 네네. 오히려 일본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거에 수긍해 오면서 굉장히 오부치 수상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기가 의리다라는 걸 아주 내비치면서 고생하신 분이고 노벨 평화상도 네. 받으실 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김대중 정권에서는 일본과
이렇게 등위보다는 더 더 위에 위에 있는. 선 그런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하면서 이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무역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예우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이 IMF 위기를 당했을 때도 일본이 상당히 그 우호적으로 그땐 미국도 이제 우호적으로 예. 클린턴 정부 때니까 그렇게 해서 잘 극복하고 그랬는데 그때를 제외해 놓고는 아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치어신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됐잖아요. 예. 그냥 그런 것도 다 미안한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방치했거든 납치되는 거를 일본에서. 예? 그런 원죄도 있다고. 뭐 그 바람에 이제 그 한일 관계도 꽤 유연하게 그리고 그때 서로 문화 개방을 해가지고 한일 간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가 열세에 서서 뭐 개방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정상적인 지위도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김태호 차장이 예. 며칠 전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의 모든 문제, 강제동원의 문제, 무슨 역사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본 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예. 먹느냐에 달렸다. 그 일본한테 다 예. 맡겨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것이 청와대요 지금. 김태호가 바로 윤석열이고 윤석열 멘토고 김태호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안보 정책, 안보 쪽 그 인사 이런 것까지 큰일 났어요 이러다. 큰일 났다.